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사회. 이번 시간에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1단원 중에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 시간을 통해서 경제는 333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제는 333. 먼저 경제활동은 생산, 소비, 분배활동을 경제활동이라 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행위. 그리고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3주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그리고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즉 생산물과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분배, 성과금이나 이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분배의 문제를 경제 3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가계와 기업을 우리는 민간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지문에 다음은 민간경제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기업, 민간경제에 정부까지 포함된 것을 우리는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국민경제에서는 실업이나 물가, 그 다음에 GDP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외국이 더해지면 바로 국제경제가 됩니다. 국제경제 가서는 환율,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는 첫 번째,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또한 가계는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자, 생산 요소는 뭐뭐 있었죠? 자,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은 제한되어 있겠죠. 들어온 월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로 만족, 효용을 극대화한다. 가계는 소비자이면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인데 제1 목적은 제한된 소득에서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가계의 역할입니다. 반면 기업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즉, 재화 서비스의 수요자라면 기업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자,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가계가 공급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되겠죠. 이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즉, 경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소비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기업은 즉 이윤 극대화, 돈을 버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라고 하죠. 자, 가게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수입은 얼마겠습니까? 자, 수입은 가격에 자, 1,000원짜리 김밥 10개를 팔았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 김밥 10개를 팔았다. 그러면 10,000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비용을 뺀 것이 김밥집의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틀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즉, 재화 서비스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이 과정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이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게와 기업이 있는데, 자, 이 파란색은 실물, 물건입니다. 물건. 자, 제어와 서비스를 기업은 판매하겠죠. 생산을 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제어와 서비스를 구매하겠죠. 구매는 바로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구매합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소비 지출을 하게 되고, 가게 입장에서는 지출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어와 서비스가 소비되고 수입이 되는 것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한다. 반면 생산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비용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됩니다. 반면 가게 입장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을 제공하면서 받는 이 돈이 바로 소득이 되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시장?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과정, 토지와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우리는 뭔배? 분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경제는 제어와 서비스가 생산, 소비, 분배되는 과정들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가게는 뭘 극대화한다? 효용 극대화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편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우리 기회비용 이야기할 때도 했죠.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순편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순편익은 비용 플러스, 비용에서 기회비용을 빼는 거였죠. 이건 기본 공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다른 선택, 그놈의 편익에서 그놈의 기회비용을 뺀 것을, 그놈의 비용을 뺀 거죠. 기회비용은, 지워주세요. 그놈의 편익에서 그놈의 비용을 뺀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순편이라고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딱 갖고 가야 됩니다. 가계는 뭐 극대화?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효용 극대화는 순편익이 플러스 돼야 된다.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다. 기회비용은 그놈 편익에서 그놈 비용을 뺀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 그럼 기업은 뭘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까?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전에 설명했습니다. 수입은 가격의 수량을 곱한 게 수입이고, 거기에 비용,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던 것들의 비용을 빼주는 게 이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떤 이윤 극대화 문제, 효용 극대화 문제는 기회비용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비용 문제로 나옵니다. 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할 때마다 총 수입, 총 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당 100달러에 판매가 되고 모두 판매된다. 순국특강 문제입니다. 자, 이렇다면 막막합니다. 저 뭐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윤 극대화는 수입, 가격과 수량에서 비용을 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개지만을 생산하고 개당 100달러에 모두 판매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입을 계산할 수 있겠죠. 수입은 뭐? 생산량에 100달러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가격 곱하기 하니까 100, 200, 300, 400, 500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다음, 그럼 비용입니다. 비용은 여기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총 수입 알아. 그럼 비용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총 수입 100이야. 총 비용을 X로 잡았을 때 총 수량분의 총 비용이 0.6이래. 간단합니다. 이거 뭐 수학 공식도 아니고 여기에 제시된 표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총 수입을 찾아내고 그 다음 이 공식에 100분의 X 넣어가지고 이게 0.6이다.
그럼 60, 140, 240, 360, 50이 나옵니다. 이게 총 비용이죠. 그럼 평균 비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총 비용에다가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럼 총 평균 비용 하나니까 60, 2로 나누면 70, 80, 90,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과 수량 초입을 알게 됐으니까 이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윤은 자,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이윤은 40, 60, 40, 이런 식으로 이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뭐 3개를 생산했을 때, 2개를 생산했을 때 이 공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고 거기서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공식, 뭐 총수입분의 총비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상출해서 이 표를 완성하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표 완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나 사탐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표를 만들어가는, 옆에다가 대충 하지 말고 표를 딱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활동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재정활동이라는 표현만 쓰기도 하는데 그냥 앞에 정부 재정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란 뭐냐? 정부란 가게와 기업이,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냐? 가게나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감독,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부도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상품 분류해 봅시다. 자, 입법부 법을 만들겠죠. 자,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래서 정부가 되겠습니다. 즉 동조쌤보다 잘생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만드는 게 입법부. 그 법에 따라서 잘생긴 사람을 체포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 경찰, 검찰, 다음 사법부, 재판부에서는 정말 잘생겼는지, 사형에 처해야 되는지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사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역할들을 한다. 자, 그럼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재정 주체로서의 정부입니다. 정부를 기억할 때는 재정 주체로서의 정부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이란 정부의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은 정부가 1년 동안 세금, 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금을 얼마나 걷고 또 어디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안 심의는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놔두고 여하튼 재정, 예산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 정부가 이 재정과 조세로 어떤 활동들을 하냐? 재정활동을 통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첫 번째, 시장 기능을 보완합니다. 자,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 기구에서 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어. 하지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 자본을 생산합니다. 자, 공공서비스, 공원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드는 거나 전기, 국방, 치안, 119 이런 게 돈이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민간에서 했을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런 공공 서비스나 사회 간접 자원, 이걸 공공재라고 표현을 하죠. 를 생산합니다. 두 번째, 자원 배분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 자동차를 사면 좀 비싼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해라 라는 특정 상품에 대한 과세,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 감독을 합니다. 독점 또는 과점. 독점은 혼자 다 해먹는 겁니다. 과점은 최근에 치킨 가격이 과점 현상이었다 이죠. 그 닭값들을 전부 담합. 우리 이 가격 이하는 팔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통신요금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통신요금이 비싼 이유는 SK, KT, LG 이런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 알뜰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감독들을 합니다. 또 하나, 재정활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입니다. 자, 분배 이야기 나왔습니다. 분배 뭐였습니까? 자,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분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노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살겠죠. 그러면서 빈부격차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분배는 뭐냐? 이 분배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뭔가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는 것이 소득 재분배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분배란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다시 재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소득 재분배입니다. 자, 다음 기능은 정부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뒤에 살펴볼 텐데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자, 사치품에 대한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여기 안 보이네요.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자, 경기가 침체했어.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기업 매출이 또 감소하겠죠. 경제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세금을 덜 받는 거죠. 세금 면제해줄게. 세금 좀만 내세요. 대신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확대 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코로나 상생기금 같은 거 막 지출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서 정부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가 뜨거울 때,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일자리가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사람들마다 주머니에 돈이 많겠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또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증가하면 참 살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세입을 준비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감소해서 경기 가열을 막는 역할들도 한다. 이후에 국민경제에 배울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고 경제 안정화를 추구한다. 자, 조금 전에 경제 안정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조세를 한다고 했는데 조세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 선생님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납세자와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여부를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한다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 부과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반면 간접세는 뭐냐? 다시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누적된다는 것이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자, 직접세는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반면 간접세는 소비 지출에 부과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식당을 가도 부가세 10%, 돈이 없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부가세 10%, 카드 명세서 배워보면 부가세 10%딱 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접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세 10%라는 걸 딱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즉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그 소비라는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내게 되는 조세 전가가 발생할 수 있고, 보통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세금을 내야 될 사람과 직접 내는 사람들이 일치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된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 적용 방식입니다. 세율 적용 방식에 따른 분류로 누진세와 비례세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비교한다.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비교한다.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세율,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재산 정도가 있다면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쪽이 세율일 때 재산세가 되겠죠. 누진세가 되겠죠. 반면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한 거다. 여기 과세 대상 금액, 소득이라고 합시다. 소득이 있고 여기에 세율이 있을 때 10%라고 정했으면 돈이 많든 적든 전부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율 적용 대상에 따라 누진세와 비례세가 있다. 그러면 조세 분류에서 누진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돈이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정도 있냐? 그 다음에 세율이 있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있고, 세율은 2%, 3%, 6%, 8%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6% 딱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6%를 딱 적용하는 이 세율,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무슨 세? 비례세라고 이야기했죠. 수능특강 그 심화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례세입니다. 반면 누진세는 1,000만원까지는 2%, 2,000만원까지는 3%, 4,000만원까지는 6%, 4,000만원 이상은 8%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액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순 누진세입니다. 단순 누진세는 뭐냐? 4,100만원이 있다고 합시다. 4,100만원. 4,100만원이 있으면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해야 돼? 8%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4,100만원 곱하기 0.08하면 328만원을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적, 세금이 만원이 적용되니까. 그런데 한번 4,000만원을 봅시다. 4,000만원은 딱 6%인 거야. 4,000만원 6%. 100만원 더 적게 보는데 6%가 적용됩니다. 그럼 세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이게 뭔 차이냐? 100만원 더 벌었는데 세금은 1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되죠. 240, 3에서 80만원 더 내는.
100만 원을 벌어서 80만 원을 더 내.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초과 누진세입니다. 초과 누진세.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에 4천만 원 중에 처음 1천만 원에는 2%. 전부 여기 8% 적용하는 게 아니라 2%. 그 다음 3%. 이렇게 구분해서 정한다는 거죠. 마지막 100만 원. 마지막 100만 원에 대해서만 8%를 적용한다. 즉 4천만 원을 각 구간별로 잘라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소 생소하고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구간별로 잘라서 내는 게 초과 누진세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단순 누진세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정리하시고 다 하시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